마지막 3부는 만국의 길입니다. 의화단 사건부터 을사조약에 이르는 시기인데요. 이 책에서는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저는 좀 더 친숙한 표현인 을사조약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서구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동북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요. 일본의 국가 역량은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크게 확대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선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 혹은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은 사라진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선의 운명은 외세에 의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부와 3부에 걸쳐서 1부는 이제 청과 일본의 경쟁이 중심으로 기술이 되고 있고 2부, 3부는 러시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죠. 저자가 계속 안타깝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고종을 옆에 붙여놓고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아관파천도 그렇고 뭐 고종이 러시아한테 도움을 많이 청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보면 러시아는 좀 멀리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한테 의지하듯이 영토를 침탈할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러시아한테 계속 도움을 뭐 2부에서도 그렇고 3부에서도 그렇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러시아는 한반도에는 별 관심이 없어. 그쵸, 그 얘기하죠. 조선과 대한제국이 어떻게 되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뭐 조선에 파견됐던 공사는 고종을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애정하고 도움 주려고 하고 뭐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 본국에 이제 편지 쓰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거 중요한 데 아니니까 이 새끼야 뭐 이런 답신을 받고 러시아의 관심은 만주에 좀 더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만한 교환론. 그러니까 만주랑 한반도를 뭐 교환하는 그런 뭐 이제 구상 같은 것들도 나오고 일본이랑 러시아 사이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잘못 찍어가지고 막 문을 막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 뒤에는 계속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고 이런 그렇죠. 과정들이 특히 3부에 많이 등장을 하고 2부의 이제 주요 사건의 청일전쟁하고 을미사변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시해 사건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고종이 왜 저렇게까지 일본을 축으로 한 개혁에 저항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참작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3부로 가면 이제 러일 전쟁이죠. 그렇죠. 러일 전쟁으로 거의 끝나는 거죠. 문이 이제 탕 하고 큰 울림을 내면서 닫히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뭐 그 과정에서 뭐 한일 의정서 얘기도 나오고요. 뭐 의화단 사건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 사건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하면서 이제 3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이른바 만한교환론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만주를 차지하면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러시아와 교섭을 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만주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일본도 한반도를 배타적으로 장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본 측의 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계속 주고받아지는 과정에 러일 전쟁을 즈음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한반도를 중립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자가 또 평가하기에는 이 중립화론이 전적으로 외세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또한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걸 피하는 또한 마지막 길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일본 쪽의 강경 노선이 철회되지 않음으로써 또 무효화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 이후로 5년 뒤에는 자연스럽게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열강들의 어떤 기록들, 그러니까 조선은 대한제국은 자기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 나라야. 저 근대화 되게 글렀어. 이런 대사들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약간 하는 얘기잖아요. 뭐 잡아먹으려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왜곡을 해야 이 흡수합병 또는 권리 침탈의 어떤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저자의 관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계속 풍겨서 중립화가
무산되는 그 과정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자기네 나름대로 뭐가 좀 있어야 중립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건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책을 이제 3부까지 다 읽고 이제 책을 딱 덮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2025년 지금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국 근대사를 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망했는지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역량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 어떤 시점에는 침략을 정당화하고 뭐 그래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25년 지금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뭐라 여유라 그럴까요? 그런 게 생겼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좀 그런 좀 복합적인 마음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한겨레 신문에 이 글이 연재될 때 달렸던 댓글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연재의 마지막 제목이 지금처럼 하면 한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한국 자신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마지막 연재의 제목인데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한 말이라는 걸 지우고 보면 왜 좀 설득력 있는 말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댓글이 뭐가 달려있냐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다 좋은데 왜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한 말을 들먹이냐 라고 댓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댓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2025년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막 너무 역사적인 정념에 휩싸이지 않고 이 말들을 좀 냉정하게 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 그럴까요? 정념이랄까요? 이런 것을 벗어나야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상반된 두 개의 마음이 막 서로 경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이 제일 마지막에 현실과 연결시켜서 이 당시 이제 만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나친 역사적 정념을 버려야 한다라고 결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좀 즉각적으로는 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세게 말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너무 역사적인 정념에 휩싸일 필요는 없지 하는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자분들도 우리가 옛날에 망친 시험 오답노트 푼다는 마음으로 이 책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나친 역사적인 정념에서 벗어나자는 말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제 길윤영 기자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지일파. 네. 지일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본에서 많이 알고 있고, 일본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분야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책의 마무리도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에필로그 같은 거 보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특히나 미국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 우리가 무슨 교수님 책 한 번 읽었었잖아요. 차태서 30년의 위기를 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런 외교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트럼프라는 뭐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의 거대한 흐름, 그 미국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상당 기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거대한 흐름이 다시 올라오는 것 뿐이다. 이런 해석도 이제 있고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 5년 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나이브하다는 뜻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미중 갈등 뭐 심해지고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 낀 상황에서 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대미 수출, 대중 수출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그렇다고 하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랬을 때 뭐 미국에 붙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천병 노릇을 할 것이냐 얼핏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 미국한테 막 가운데 손가락 날리면서 뭐 꺼지라고 할 수도 없잖아. 안 되죠. 이거 뭐
답이 없는 무슨 뚜렷한 단 하나의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지금 우리를 돌아봤을 때 한반도라는 것이 나라가 작고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제 정세가 한 번씩 출렁일 때마다 위기를 맞이한다는 거죠. 원이 집권했을 때 그랬고 청이 명을 교체했을 때도 비슷한 어려움을 이제 겪었고 지난 해방 이후 건국 이후에는 미국이라는 어떤 멀리 있지만 강력한 우방을 등에 업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교환해 가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좀 휘청거릴만 하니까 또 중국이 그때는 미국을 위협하는 상대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질서에 편입되는 그 과정에서 올라타서 또 잘 살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일본을 계속 그런 과거사에 집중하면서 적대시하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면 미일한 동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중국을 공격하는 게 옳은 거냐. 둘 다 사실은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자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책을 읽거나 인문학 서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내실을 다지고 좀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특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국가의 성장이라던가 뭐라고 해야 되나 군사력을 더 강대하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인문과학 서적 읽으면서 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해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 서적을 읽을 때 회사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내가 더 몸값을 불려야지 더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회를 다룬 책, 역사를 다룬 책을 읽으면서 나라가 더 부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별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 책을 보면서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뭐가 있어야 손에 쥔 게 있어야 딴 데 가가지고 균형 외교도 하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주세요. 저 예쁘지 않습니까? 해봐야 누가 말을 들어주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3부를 너무 짧게 소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3부가 제일 길거든요, 사실은. 만국의 길로 가는 여러 과정들을 이제 보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3부에서는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면서 또 영국과의 어떤 동맹을 맺으면서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장악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대한제국의 정치인들은 지난 30년, 잃어버린 30년이죠. 잃어버린 30년의 대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 책은 최근에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혹성 탈출 3부작 같은 영화 스토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3부작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 개봉할 때부터. 망하는 거잖아요. 인생 망하는 걸 끝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해볼 여지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좀 씁쓸한 마무리를 가진 책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더 많이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면의 성찰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빨리 따라가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 답변 유보하겠습니다. 자꾸 이거저거 고민해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간다니까. 네. 아마 독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 이외에 더 풍부한 내용이 이 책에 많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 풍성하게 읽으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책
조선의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